남북 정상회담 이제 뭐 제안도 이루어지고 해서 대북 특사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데 이에 대해 뭐 지금 간다 일단 특사를 파견한다 만다 얘기도 있고 뭐 그럼 가면 어떤 분이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대표님의 의견을 좀 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정상회담을 어제 이제 제안을 하셨고 오늘 출국을 하십니다. 오늘 저기 그 중앙아시아 쪽을 이제 출국하셨다가 7박 8일 정도 하시고 이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북한하고 접촉을 이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지만 뭐 금방 그 일주일 내에 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셔서 아마 북한 쪽의 그 의중을 좀 파악을 하시고서 그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저쪽 뒤편에 어느 분 마이크를 좀 주시죠, 우리 당직자들께서. 오늘이 15일이니까 갔다 오시면은 23일 그때쯤 되기 때문에 막 그동안에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 좀 타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시죠.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김소연 기자입니다. 저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택시 카풀 이제 대타협을 이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규제 혁신을 통한 뭐 한국형 모빌리티 혁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던가 월급제 논의도 사실 지금 진행이 조금 더딘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랑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사노위에서 이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이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일단 공익위원 최종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제 노사 모두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당 입장은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택시 카풀 문제는 일단 그 택시 관계자들하고 이제 그 합의가 이제 됐는데 그걸 이제 구체화 시키려면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가령 월급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공동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실무적인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진도가 지금 못 나가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일에 카카오 모빌리티 하는 부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그 이번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택시 서비스가 잘 되도록 그 하겠다 그런 의지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언론계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은 그 카카오 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대관 업무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크게 봐서 카카오 쪽에서는 택시 산업과 이런 그 정보 산업이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것들은 좀 더 이렇게 더 논의를 해서 갖춰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전체 택시 수요가 지금 현재가 한 8조 정도 되는데 그 수요 자체를 좀 더 키워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의 기능을 좀 더 다양화시켜서 그 8조 시장을 좀 더 키워내는 그런 방안을 국토교통부하고 택시업계가 또 긴밀히 좀 협의하도록 당에서도 그 촉구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정책위장입니다. 잠깐 그 대표님 말씀에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그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그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했던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그 택시 카풀의 대타협을 이뤄냈고
이제 그것을 위한 그 입법화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 2차례 정도 법안 소위가 열렸었는데 그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좀 무성의로 그래서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대타협기구에서 잘 논의된 대로 그 월급제와 그다음에 2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그 카풀법 이 두 가지가 패키지로 처리가 되면 그 바로 이어서 그 후속 논의, 실무 논의를 들어가서 그 이후에 월급제를 제대로 정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사안이라든가 그다음 택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택시 제도를 개선해서 또 택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안들이 바로 논의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또 택시업계 내에서도 택시 노조나 그다음에 개인 택시 측에서는 빨리 이 법이 통과돼서 후속 실무 논의가 빨리 진행되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7일 날 두 번째 회의에서 사실은 꽤 많은 의견 접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자유한국당의 무성의로 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번 4월 국회에서 그 다시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국토위 내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예, 경산호위의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를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 사용자하고 노동자 쪽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공익위원들이 충분히 이제 소통을 해서 안을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충분한 대화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대화를 해서 그 견해 차이를 좁히도록 당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YTN 예. 네, YTN 최기성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이미선 후보자의 좋은 판결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좋은 판결이 있다면 사례들을 추가로 뭐 당에서 공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제가 판결을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노동 문제에 관해서 좋은 판결을 많이 얘기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건 우리 네. 대변인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주식 거래해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데 내부 정보를 가지고 안 했다는 것은 거의 입증이 된 것 같고 또 실제로가 제가 봐도 주식 거래를 가지고서 큰 돈을 번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거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형태에서 주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습니까? 아까 말한 증권거래세가 지금 0.3%인데 0.3%만 걷어도 1년에 거진 7, 8조 증권거래세를 받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 내부 정보를 가지고 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게 이미선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음. 예. 예,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조국 수석의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도 가능성 검토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표님의 차출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선거라는 건 차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면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어디 사람을 뭐 차출해다 이렇게 쓰고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차출하고 이제 그런 표현은 그건 적절치 않고요. 본인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전진영입니다. 어제 윤영찬 수석이 입당했고 이제 최근 청와대 인사들이 계속 이제 복당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당에서 어떤 역할을 이제 맡기실 생각이신지 대표님께서 어떻게 구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관이나 그 고위직을 했던 분들이 이제 그 당에 돌아와서 그 선거에 출마할 사람도 있고 그 당무에 이제 종사할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본인들의 의사를 아직 그 구체적으로 들어본 바는 없고요. 어제 윤영찬 그 전 홍보수석이죠. 그분을 그 저한테 인사를 와서 그 성남 무슨 구죠 거기가? 중원구 성남 중원구에 출마하겠다고 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분들은 아마 자기가 활동했던 그런 지역에 이제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양정철 비서관은 제가 만나서 그 민주연구원 거기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건 제가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바는 아직 없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SBS 박하정입니다. 하나는 아까 질문에 이어서요. 그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 몇몇 지명 처리나 이런 걸 거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하나는 4.3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는 그런 좀 기준이 좀 하나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여러 가지 7가지인가요? 7가지 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국민들 정서에 맞는 그런 그 측면도 좀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4.3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성산지구 창원의 성산지구는 늘 거기가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항상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진 20년 동안 후보를 안 냈던 지역이라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단일화를 해서 그 정의당 후보가 이제 나가서 당선이 된 지역이고요. 그 통영 고성 쪽은 우리 후보가 이번에 36%를 얻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30%를 얻었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총선 때는 우리가 후보를 안 냈던 지역이고 19대 때는 우리 당의 후보가 18%밖에 못 얻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 양문석 후보가 얻은 36%는 가장 그 높은 득표율을 얻은 겁니다. 36%는 그 19대 총선 때에 2배를 얻은 거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보다 6%를 더 얻은 그런 그 선전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당선은 안 됐지만 선거 결과 자체가 그렇게 그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뒤에 한 분 더 계셨죠? 누구요? 뒤에 한 분, 예. 하고 여기 서울신문 그다음에 네, 조선배지 이슬기입니다. 대표님, 저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작년 5월에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개선 방안을 내놨을 때요. 사전 질문서에 질문 항목을 보완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도 청와대는 뭐 조동 후보자, 최종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미처 다 몰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가 질문 항목을 뭐 어느 정도로 보완한 것을 혹시 대표님 알고 계시는지, 또 그런데도 검증망에 걸리지 않은 것인지, 예, 이 부분을 좀 대표님께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곧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대표님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총선을 이끌 리더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원내대표께 가장 요구되는 자질이 뭐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청와대의 인사검증으로 위한 그 사전 질문 항목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질문 항목상에 그 안 보이는 뭐 사람의 여러 가지 행적이 있는데 그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항목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항목까지 다 짚어내기는 사전 질문 갖고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내대표는 지금 이제 대략 3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마무리 20대 국회를 이제 마무리를 잘 져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을 잘 마무리 지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당정 간의 그 소통, 당정청 간의 소통을 원내대표가 아주 큰 거 작은 거 할 것 없이 아주 성실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요. 총선 준비도 물론 이제 잘 해야 되죠. 그러나 원내대표보다는 총선 준비는 아무래도 사무총장이 더 주로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신문 손지은입니다. 아까 국민의 눈높이 부분을 인사검증에 좀 추가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8월에 취임하신 이후에 인사 관련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청와대에 이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건지 지금 취임 이후에 수평적인 당청 관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당정청 간에는 아주 원활하게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일요일마다 그 저하고 총리하고 비서실장하고 그 간담회를 매주 그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상임위별로도 또 하고 있고요. 그 필요하면 또 그 긴급한 당정청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달 고위당정. 예, 매달 고위당정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주 어느 때보다도 당정청 간의 소통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아까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게, 예, 실제로가 청문회를 하다 보면은 국민들 정서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이거 두 개인데. 답변하셨습니다. 예. 근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건가요? 국민 여론이나 눈높이를. 전달은 하죠. 전달은 하는데 네. 그 현재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채널A 하시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채널A 강지혜 기자인데요. 그 국민 눈높이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천 룰도 이제 조만간 발표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많이 논란이 돼서 이게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공천 룰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지, 반영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공천 규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4월 말쯤에 그 큰 원칙을 이제 발표를 하고요. 또 세부적인 건 또 보완해서 당규에 이제 반영을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 공천이야말로 그 국민의 눈높이를 굉장히 더 중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거기 때문에 이 장관 임명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국민의 정세에 부합되는 그런 공천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에서도 좀 관련 규정이 들어갈지 여쭙습니다. 예. 사무총장님이. 예,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공천제도 기획단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당이 공천 자격심사위원회,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뭐 국민들의 요구, 도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 데 맞춰서 사법 처리와 관계없이 어떤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경제신문의 송종호 기자입니다. 이 뭐 기자들 질문에도 나오지 않을 만큼 현안에 밀려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선거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이 기소권 없는 이 공수처, 이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선거제 패스트트랙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에 공수처에 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공수처는 당연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걸로 전제로 하고서 그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분리해서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안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아직 그 주장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뭐라고 할까요? 사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우려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그런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시고요. BBS 불교방송 최선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발언했는데요. 언뜻 듣기엔 좀 기분 나쁜 언사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와,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빅딜을 고수하고 있어서 사실상 뭐 북한 손에 안겨줄 수 있는 게 없다.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포괄적으로 합의해놓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맞으면 이해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북한 쪽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빅딜이라고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그게 이제 맞으면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북쪽하고 얘기를 해서 북쪽의 의사를 이제 이끌어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쪽에서 표현 쓰는 거는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와서는 많이 순화됐는데 전에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거친 표현을 많이 썼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쪽 입장도 자기들 입장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랄까 자극적인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표현에 흔들리거나 감정을 노출시키는 건 그건 아주 미숙한 겁니다. 네, 다음 여기. 마이크를 좀. 뉴스핌의 김현우라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보다는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검찰에 가지고 있는 수사권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에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바미당이 요구하고 있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 거기에 연장되는 질문인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고요? 네, 예, 예. 검찰이 수사권을 폐지하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 한정된 이 제한된 분야로 한정하면 뭘까? 전면적인 수사권 폐지는 바람직한 게 아니고요. 그 지금도 대개 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수사 지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요한 사건들은 이제 그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요. 근데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건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네. 요 관련해서 그냥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인의 입장은 있지만 우리 당의 당론과 공수처에 대한 당론이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신문사의 이지혜라고 하는데요. 곧 있으면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게 되는데 지난 2년에 대한 대표님의 평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뭐 체계적으로 그 평가하거나 분석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 측에다가 제가 지난주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2주년에 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도 하고 앞으로 이제 향후에 대한 전망도 하는 그런 걸 좀 그 정부가 좀 준비를 해달라.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당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아마 이달 말쯤 되면 아마 정부가 그 기본적인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체계적인 평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올 텐데 저 개인적인 소회. 개인적으로 지금 2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흐트러 놓은 이 그 국가 기강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틀을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경제가 이제 2.5%, 2.6% 이렇게 3%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경제가 이게 뭐랄까 좀 활발한 그런 그 느낌을 주지 못하는 점이 좀 그 구조적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당에서도 이제 민생 경제를 더 챙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제 전체가 내리막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만 혼자서 이렇게 잘 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 가시적 성과가 좀 덜 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역을 많이 다녀 보면은 실제로 그 기존의 그 이른바 그 전통적인 그 골목 상권 이쪽이 좀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온라인 구매가 뭐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쿠팡 그 기사를 보니까 쿠팡 하나가 4조 5천억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 구매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오프라인의 그 골목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온라인 구매가 그렇게 급격하게 느는 건 하나의 추세라서 그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질문하실 분이 많은데 오늘 대통령 중앙아시아 3국 방문 일정과 관련돼서 대표님께서 환송 일정이 있으셔서 출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두 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 분, 저쪽에 한 분, 우리 두 분만 양해를 좀 해주시면. 네, 예, 여성 아니 여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쪽. 예, 먼저 하시죠. 요 앞에 나와서 그럼 마이크를 좀 쓰시면 좋겠는데.
저기 MBC의 오연석 기자입니다. 그 선거 내년 총선이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그 지난 2달 전에 이 자리에서 대표님께서 선거제 관련해서 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른바 야3당과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공수처법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 당론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물 건너간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뭐 향후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조만간에 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원래 그 연동형 비례제는 저희는 그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는 처음부터 반대입니다. 그거는 그 의원의 정수가 정해지지 않는 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이 아니고 뭐 350명이 될지 400명이 될지 모르는 그런 제도는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데 다만 우리가 225대 75 그 연동형 비례제를 3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그런 안을 우리가 제시를 했고 그런 안을 다른 야당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는 건 제가 받아들이겠다는 거고요. 그 공수처법을 아까 말씀드린 기소권이 없는 그건 저희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나오세요. 이데일리 조영석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날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이 약 55%로 이 적격의 2배 정도 높았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당 안팎에서 이제 60대 이상 중진 의원님들이 이해찬 대표님 전화를 받는 것을 이제 무서워하신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돌고 있는데 21대 총선에서 쇄신폭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중진 의원님들한테 전화한 적이 없고요. 그런 예, 저는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건 하는데 사적으로 뭐 그 전화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건 잘못된 그 낭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선 그 후보 그 여론조사 나온 걸 저도 봤는데 그거는 되게 지난주 목요일 그쯤에 나온 여론조사인 것 같고요. 되게 이제 주말을 경과하면서 그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고 그 노동법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이 비교적 호의적인 그 맞으면 논평을 하거나 그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지난 토요일 일요일을 경과하면서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 지금은 그 여론조사 나왔을 때보다는 좀 더 그 여론조사가 좀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 뭐랄까 깊이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부터 좀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주식거래 헌거에 대한 그 일반적인 정서는 좀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심각한 그 오류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발언권을 드렸었는데. 네, TBS의 이예진 기자입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인 만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희 뉴스공장에서는 그 민간 잠수사들의 생활고에 대해서 좀 길게 다뤘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좋은 일 하려다가 건강은 물론 이런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민간 잠수사 인터뷰하는 걸 한번 봤는데요. 그 잠수사들이 이제 그때 너무 자주 잠수하면서 건강을 좀 해친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서 그 일을 안 시켜주는 그런 불이익을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인터뷰에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당해서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분들이 맞으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